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탁장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빈곤의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쪽방촌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에도 부산 진구, 남구, 동구 이쪽에 쪽방촌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쪽방촌인 용산구의 서울역 앞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가는지, 그것이 교회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사회운동단체라든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혼 소브리노라는 신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참 좋아합니다. Extra pauperes nulla salus. 가난한 사람들 밖에서 구원은 없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말인데요. 가난한 사람들 밖에 구원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실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쪽방촌이라는 빈곤의 도시에 직접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모습을 보고자 했었고 참 많이 고뇌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강사이고요.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사회복지, 주거복지, 도시빈민가 연구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에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고 다음 주에 서울의 시면이라는 새로운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저의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고 주로 쪽방이나 노숙인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대적인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밀집 현상에 대한 연구들을 10여 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제가 여행 겸 이제 오게 되었는데 상당히 화려한 도시이더라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러한 화려한 대도시에는 그늘진 이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 일종의 클리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늘진 이면이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저의 주요 관심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빈곤의 도시로서의 쪽방촌입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약 1평 정도 되는 쪽방이라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이 그러한 쪽방들이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공간들에 직접 거주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민으로서 살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쪽방촌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임대주택에 보증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쪽방입니다. 단돈 50만 원이 없어서 쪽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인 빈곤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50년 연식의 낙후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건물당 약 5명에서 40명 정도가 빽빽하게 밀집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 정말 방을 잘게 쪼갰기 때문에 옆방과의 상호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리들이 다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열악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쪽방촌은 그러한 쪽방 건물들이 수십 개씩 밀집된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주요 거주자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부자들이 여기에 살진 않을 테니까요. 약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군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재밌는 것이 자원도 상당히 풍부하고 땅값도 엄청 높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이라든지 인력소개소, 시장 등과 인접해서 생계 유지하기가 무척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값이 굉장히 높은 도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철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거들이 일어나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까지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거 환경 개선이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재개발이 돼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겠죠. 리모델링이 되든 새로 재개발이 되든 건물이 새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도심에서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즉 역설적으로 재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태로나마 도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와는 당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Residential segregation이라고 하는데요. 주거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들이 여기에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유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직접 여기서 살고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분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쪽방촌 앞에는 상당한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들이나 마천루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요. 제가 쪽방에 거주했을 당시에도 자주 현타가 오곤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큰 너무나 위대하고 거대해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쪽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마음 아팠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초고층 건물들의 건물 입구는 쪽방촌이랑 반대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주랑 세입자가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관리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쪽방이잖아요. 정말 열악한 공간 안에서 건물주들이 이곳에 살지 않으면서도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빈곤 비즈니스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식에서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입자들은 이곳에서 일세나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데요. 건축법상 비주택으로 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너 나가! 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깨갱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가 있고요. 법적으로도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월 임대료는 무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살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 그래서 상당히 싸한 것처럼 보입니다. 약 1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 17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너무나 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쪽방은 1평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곧 평당 월 임대료를 의미하는 거죠. 1평을 살아가는데 30만 원을 낸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5평짜리 원룸을 살아가는데 150만 원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극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협소한 넓이에서 사람이 상당히 위축되고 폐쇄공포증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취사장 없습니다. 화장실 없어요. 공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세면장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오더라도 차가운 물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탁시설 없어요. 세탁기가 공용으로 한 대가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부대 시설들이 없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햇빛 안 들죠. 채광 안 되고 환기가 불가능한 건물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광이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곰팡이 투성이고 쥐와 해충. 저는 바퀴벌레를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빈대와 벼룩의 이야기가 사실 작년에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들었는데 쪽방촌에서 빈대와 벼룩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간지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욕이 되었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체감과 환기 안 되니까요. 바깥 날씨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춥거나 더 더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정한 냉난방 구조를 생각하면 보일러가 거의 켜지지가 않는 상태이거나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건물주들은 돈을 아낍니다. 그리고 상당히 냉골인 쪽방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4월이 되면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건물주들이 보일러를 끕니다. 그냥 너네 찬물로 샤워해, 찬물로 세수해, 따뜻한 물 그나마 나왔던 것도 끊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벌집 형태로 밀집되어 있으니까 코 고는 소리, TV 들리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모든 거 다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었던 것 같아요. 엄청 좁고 가파르며 어두운 복도와 계단입니다. 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이러한 계단에서 많이 낙상사고가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건물이 5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각한 노후화에 따라서 누수의 문제, 붕괴의 문제, 또 지진이 나거나 조금만 흔들려도 상당히 취약한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독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이웃들의 고독사를 보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쪽방촌에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장기 거주자가 대다수입니다. 5년 이상의 거주자들이 약 80%, 70%가 넘어가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비율은 약 4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즉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다시금 빠져나갈 수가 없이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과연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수많은 비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기관들이 도와주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정이나 인구가 많은 풍부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빈곤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복지기관이라든지 운동기관이라든지 종교기관 등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이렇게 IMF 이후에 쪽방촌이라는 곳이 발견이 되었고 노숙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거처로서 쪽방촌이라는 곳이 알려졌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관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곳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빈곤한 곳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직접 쪽방촌에 들어가서 사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쪽방에서 참여 관찰하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인터뷰 몇 번 나눠보고 얘기해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곳이고, 이 그림이 제가 살았던 쪽방입니다. 여기는 약 1평 정도가 되는 방이고요. 짐이 정말 별로 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 많아 보이죠. 그만큼 좁기 때문에 다닥다닥다닥 붙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창문이 있는 쪽방에서 살았는데 이 쪽방, 이 창문 앞 밖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햇빛이 들지도 않았고 담배 냄새만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쪽방에서 살아간 이후에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이 계속해서 멈추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여기서 살았던 흔적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 병원에 가서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쪽방에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기침과 재채기, 그리고 수많은 어떤 호흡기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쪽방촌이라는 빈곤의 복잡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었어요. 쪽방촌이라는 것은 주거 빈곤과 지역 빈곤이 중첩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주거 빈곤이라는 건 쪽방이라는 하나의 방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역 빈곤이라는 건 쪽방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하나의 주거이자 하나의 마을이기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첨예하게 이게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방, 주거 빈곤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를 생각해 보면 탈쪽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혹은 쪽방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게 공간을 개선해 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지역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쪽방촌 자체를 제거해 버리고 사람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쪽방촌 자체를, 공동체를 유지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성을 증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4가지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X축을 쪽방촌 유지와 제거로 두고 Y축을 탈쪽방과 쪽방 개선으로 두었을 때 총 4가지 유형의 개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기관과 운동기관과 교회, 종교기관, 이 세 집단이 이 각각의 유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얽히고 설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점점 악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탈쪽방 개입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일어났던 10년간 있었던 개입이었어요. 주로 쪽방 상담소와 교회들이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을 쪽방에서 더 나은 곳으로 이주시키려고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 결과적으로는 아동 양육 가구들이 모두 쪽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임대주택을 신청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쪽방 개입이라는 건 역사적으로는 쪽방촌의 제거와 맥락을 같이 했어요. 판자촌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내보냄과 동시에 판자촌을 불도저로 철거하는 방식이 있었죠. 현대화의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쪽방촌에서는 판자촌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쪽방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동자동 같은 경우는 남산 고도가 있었습니다.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재개발을 하더라도 5층짜리 건물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지 않는 겁니다. 재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201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뀝니다. 주거급여, 생활급여, 교육급여 각각의 급여의 방식으로 맞춤형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렇게 개편이 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수가 2만 명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그만큼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아지고 집은 적으니까 경쟁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쪽방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원기관들은 동상이몽이 있었어요. 쪽방 상담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내보내는 개입을 하고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을 내보내고 쪽방촌 자체를 없애는 개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상황이 도와주지를 않았고 교회 같은 경우는 똑같이 탈쪽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노수 개입을 하게 돼요. 노숙인들을 쪽방촌으로 데려오는 개입까지 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쪽방촌이라는 곳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쪽방의 열악성 개념도 점차 사라지게 돼요. 쪽방이 참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다가 노숙인들은 또 쪽방으로 다시금 들여오게 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생산이 벌어지게 되었고 쪽방촌을 재생산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들은 탈쪽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 양육 가구들을 모두 내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숙인들만 쪽방으로 들여오게 되는 방식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쪽방은 따뜻한 방으로 둔갑이 되는 방식으로 재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유형 1, 2, 3으로 나눠져 있던 개입이 쪽방 개선으로 3과 4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쪽방 개선 개입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복지와 운동과 종교가 모두 이 개입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요. 공간적인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비공간적인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쪽방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쪽방 자체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개입을 시작을 했어요. 저렴 쪽방이라는 것도 시도를 해봤고요. 벽지도 도배를 해주기도 했고요. 쪽방을 청소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사랑방이라고 하는 사회운동단체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이거 쪽방 도와주는 거, 건물주 도와주는 거 아니야? 빈곤 비즈니스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쪽방 상담소라는 사회복지기관은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주를 돕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개입 줄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차적으로 공간적 개입까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방 역시도 사실상 오랫동안 공간적 개입을 해왔던 주체였어요.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현상들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쪽방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벽지를 도배해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긴 하는데 너네도 똑같이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복지기관을 비판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운동단체는 전략을 변경시킵니다. 쪽방과 쪽방촌 모두에 대한 긍정을 하던 방향에서 공동체는 긍정하되 공간 자체는 부정하는 방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쪽방은 없애고 이 동자동 공동체 안에 임대주택을 만들어달라는 공공개발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재개발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역설적으로 공간적 개입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니까 쪽방촌의 주거빈곤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간적 개입이 줄어들자 쪽방촌은 결국 나눔 위주의 공동체가 됩니다. 즉 쪽방촌이라고 이야기되면 여기는 이거 나눠주는데, 먹을 거 주는데, 뭐 나눠주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강화가 된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쪽방촌은 도울수록 후원자들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밖에 없는 가난이 유지되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드릴 수 있겠는데 시간상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쪽방의 환경적인 열악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다양한 생활 지원들을 해왔고 먹을 것을 많이 나눠주고 사람들을 재우고 입히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쪽방촌 보존 담론에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제 연구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가 너무 두서없이 흘러가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쪽방촌이라는 곳에 제가 살아가면서 사유지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딜레마도 상당히 컸습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운동단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복지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주거빈곤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역설이 발생했던 겁니다. 다각도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치열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공간이 복잡했고 대상은 흥미로웠고 연구자는 계속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약 50여 건의 고독사를 목격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연구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지적 유의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욱더 큰 책무성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가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가서가 더 중요합니다. 나가고 났을 때 현장에서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생활이 있다고인 이유는 너네가 담배 펴서 그래, 너네가 술 마셔서 그래, 너네가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게을러서 그래 라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큰 상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겸손한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겠죠. 하지만 겸손함과 여전히 권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돕는 자로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도움으로써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만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답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수없이 복잡하고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복합적이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나눠주는 것, 너희들 쪽방으로 들려오게 하는 것, 이것이 답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 기뻐하십시오. 쪽방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쪽방도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자존감을 얼마나 하락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저는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 제가 막 그냥 폭풍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격해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5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짧은 20분의 시간으로 모두 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